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가솔린 가격과 모든 물가는 과연 언제까지 뛰어오를 것인지 우려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언제가 되었건 경제가 좋아지기만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경제가 정상을 되찾고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해도 가솔린 가격이나 물가들이 팬데믹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우울한 생각만 듭니다. 그러나 이런 비싼 가솔린 가격에도 프리웨이를 꽉 채우고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그리고 예약 없이는 도저히 생각도 못하는 북적거리는 식당들을 보면서 나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식 가격은 하염없이 추락하고 이자율은 더 오를 것이고 경제 침체 위기는 기정사실이라는 소리를 중에 우려만 앞서는 현실입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머리만 멍하면서 팬데믹의 진짜 여파는 이제부터인가 하는 생각만 듭니다. 오늘의 토픽은 2022년 졸업생들의 취업 상황, 자극받은 여행 시즌, 레가시 애플리컨스, 달라진 부모들의 입장, 그리고 웬디스입니다. 현재 여기저기 종업원 구하기 힘들다,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난리인데요. 그러니 요새 같을 때 반대로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을 리가 없을 법한데, 그러나 이번에 막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 사회의 신참들이 취업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흔히 요새 말은 2022년 졸업생들 최고의 기회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지만 않습니다. 22살에 막 대학을 졸업한 미미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그 여성도 말합니다. 그렇게 절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그녀의 전공을 살려서 기술 분야 풀타임 연구직이나 아니면 현재 온라인 석사 학위 프로그램 이후로 미디어 쪽 직업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졸업한 다음에 하루 평균 5군데씩 직업을 어플라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상당히 실망스럽다. 많은 직업에 지원을 하고 나면 사람도 직접이 아니고요. 기계가 자동으로 응답하는 메시지만 받기 일쑤라고 말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고 질문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졸업한 클래스들, 팬데믹 당시 최악이었던 2020년 졸업생 클래스보다는 분명히 상황이 더 낫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듣고 매일 듣는 것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미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 팬데믹으로 영향을 입었던 직업이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현재 직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포지션을 선택하면서 지금 미국 내 노동력의 변화된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의 요새 미국 노동자들은 인생은 짧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요. 본인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는 직업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것은 어리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상당수가 직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방향의 직업 선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했던 상당수가 만족하는 숫자가 꽤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커리어와 라이프를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올해 졸업하는 2022년 졸업생들도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직업이 사람을 찾는다고 해도 이것이 본인에게 잘 맞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그 사람을 찾는 직업과 또 그 사람이 서로 잘 맞지 않는 미스매치 경우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죠. 물론 직업 시장은 지금 뜨겁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 4월까지 매달 1,100만 개 이상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대부분의 직업이나 포지션들은 대학 학위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임금이 낮은 직업들이 많은 것이죠. 요새 젊은 제너레이션 Z 세대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런 낮은 임금에 별로 관심이 낮은 데다가 그들의 임무에 한층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사실 많은 대기업들은 지난 1년 내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호황을 맞이하던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앞으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인지 현재 고용을 잠시 중단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갓 졸업한 졸업생 젊은이들에게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죠. 최근에 나온 수치를 보면 올해 고용주들은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막 졸업한 사람들 고용을 31.6%를 올릴 증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숫자보다 앞에 말한 사람과 직업 간의 미스매치가 문제인 것이죠. 지난 3월 말까지 최근에 대학을 졸업해 취직한 사람들 중 41.4%는 그 직업에 학위가 필요 없는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는 지난 몇 년간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낮은 임금 직업이 상당수 경제 회복을 대변하는 숫자로 카운트되어 온 것입니다. 지난 4월까지 이런 직업들은 대부분이 비즈니스 서비스나 건강 분야 직업, 교육 분야, 운송 산업계, 유틸리티, 그리고 레저와 여가 분야 등이 많았습니다. 막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 실업률은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렇지만 팬데믹 중 최악이었을 때보다는 다소 내려왔습니다. 직업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는 현재 직업 시장은 대학 졸업생들에게 좋은 마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아서 지금 많은 곳에서 사람을 고용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사람들은 대학 졸업자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육 수준이 더 낮고 트레이닝을 시키기 손쉬운 사람들을 찾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학을 졸업한 22살의 또 다른 여성 클레어 갤러거라는 여성이 있는데 본인이 직업을 찾는데 모든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아직 한 번도 풀타임 포지션 인터뷰까지 가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어 씨는 풀타임 포지션이 아니고 한 회사의 인턴으로 시작해서 얼마 동안 지낸 다음에 현재 풀타임이 아닌 컨트랙트를 맺고 소셜미디어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링크드인을 통해서 50군데 이상 지원해서 이곳에 대부분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아무 대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직업을 찾는 모든 젊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임금의 숫자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 차원의 2022년 졸업생들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들 제너레이션 Z들은 본인의 중요한 가치와 문화를 갖추고 공감할 수 있는 회사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 가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은 또한 본인이 오랫동안 몸담고 일할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를 상당히 따지는 세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세대들인데 이런 것이 본인에게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성적인 선택, 기아현상 등 무엇이 되었건 이들이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미미라는 여성이 말하는 것은 임금에 상관없이 나는 직업 환경이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나하고 맞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클래스룸과 온라인을 겸해왔듯이 이런 하이브리드 형식의 커리어를 선호하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9to5 직장은 별로 건강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뉴스 미디어의 헤드라인이 사람 구하기 힘들다, 높은 임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58%는 여전히 고용주가 더 무거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몬스터에서 커리어 전문가인 비키 살레미 씨는 아무리 직업시장이 어떻다고 말해도 진짜 사회에 나와서 진짜 직업을 잡는다는 것 절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그런 헤드라인과 상관없이 실제로 반대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고용주가 모든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 말한 클레어 여성은 이번에 마켓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은 희망을 잃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새로이 이 사회에 처음 나온 신참들,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자세는 언젠가 결국 커리어의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름이 막 시작되어 가면서 미국은 지난 주말에 그동안 쭉 유지해오던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든 미국 여행객들 코비드 테스트, 음성 테스트 결과를 없앴습니다. 이번 뉴스는 여행기에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내셔널 트래블링, 국제적인 여행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자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여름 엄청난 여행 범람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미국인 여행객들,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테스팅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그동안 나라에 따라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미국행 비행기 타기 직전 테스팅을 거쳐야 했고 많은 경우 외국인으로서 비용 부담도 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의 경우도 한층 더 수월해졌는데요. 그렇지만 이들은 백신 접종은 요구됩니다. 이번 결정은 이렇게 여행계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여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진 것입니다. 현재 미국 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백신을 맞았고 또 코비드에 감염되면서 많은 면역이 생겨나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CDC는 말하면서 바로 지난 일요일 6월 12일 0시를 기해서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은 영구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좌우되는 것인데 가장 최근 과학적 상황의 기준에서 모든 것이 분석되고 여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한 대로 미국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는 백신은 의무적이고요. 미국 시민이 아닌 18세 이상 외국인들입니다. 그렇지만 17세 이하 외국인은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미국인 중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이라면 백신 요구 조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국 당시에 음성 테스트 결과가 있었기에 괜찮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에는 엄청난 미국 관광청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넘게 팬데믹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계나 여행산업계는 이번 여름을 기해서는 이번만은 안 된다고 엄청난 로비와 압력을 가해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미 캐나다나 영국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지난 3월을 기해서 이런 요구 조건을 없앴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가 나자 미국 호텔 산업계와 여행계는 환호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텔과 라징 어소시에이션의 칩 로저스 CEO는 호텔을 비롯한 산업계의 쾌거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변화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여행객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여행계 CEO 역시 이번 변화는 미국에 추가로 540만 명의 여행객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고요. 이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 추가로 90억 달러의 여행 경비가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너무 좋아하지만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할 수요에 줄어든 모든 여행 분야 공급의 부족으로 또 그리고 따라서 증가해 있는 모든 비용들로 그리고 어렵고 이미 질서가 망가진 여행계의 추가의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역시 앞으로 미국인 관광객들이 홍수 같은 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마치 올해 2022년이 지난 3년치 여행을 다하려는 미국인들로 정신없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호텔 예약은 물론 몇 배 더 어렵고요. 가격도 몇 배. 로컬 가이드들이 부족하고요. 여기에 따른 운전사, 페리, 기차 서비스 등 그리고 식당들도 풀 캐파시티를 넘어 짜증나는 커스터머들로 붐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넘게 어려움을 겪었던 호텔 산업계는 이런 고민은 즐거운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포르투갈에서 패밀리 호텔 산업을 하고 있는 취트라 스턴 씨는 수많은 관광객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현재 상황을 말하면서요. 특히 가족 단위로 가족들에게 호텔 방을 줄 수 없을 때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테스팅 요구가 사라져서 미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쏟아져 포르투갈로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미 모든 미국인들을 환영할 준비를 마쳤다고 웃습니다. 더 런던에 베이스를 둔 비짓 런던의 CEO인 로라 시트론 씨는 영국에서도 비슷한 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한 번씩 미국의 여행 정책이 변할 때마다 미국인 예약이 크게 증가해 왔다고 말을 하면서 현재 미국에서 런던발 비행기 노선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고 환영합니다.
또 이번 여름에 그리스 여행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예약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엄청난 숫자의 미국인들이 그리스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여름 지중해 쪽 국가들 엄청나게 미국인들이 몰려갈 것입니다. 현재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요새 그쪽에 호텔 잡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과연 이번 테스팅 의무가 사라져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그만큼 수요의 증가로 항공료와 호텔 가격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약을 빨리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의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서양을 건너는 유럽 쪽이 단연코 1등입니다. 거기에 현재 항공사도 노선을 가장 많이 늘리는 지역이 바로 대서양을 가운데 두고 있는 노선들입니다.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이치를 벗어나기 힘들죠. 미국 내 국내 항공 요금도 지금 최고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수요가 높아져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 여름 유럽행 항공료는 기록적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말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여행 계획을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최고 성수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소 낮다고 합니다. 그때쯤 가서 잘 찾으면 런던이나 로마 쪽 왕복 항공료가 $500 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행객들에게 가는 곳마다 항공 노선들이나 호텔들의 이 부족한 스텝들로 서비스의 질적인 하락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인내심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결국 서비스 딜리버리에 큰 문제가 생긴 현실을 여행 산업계는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스텝 부족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년 넘게 여행을 기다려왔다고 하면서 그런 차원에 이렇게 올라간 수요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요. 절대 즐거운 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미국으로 돌아올 때 테스팅을 없앤 것, 올 여름 여행에 몇 배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흔히 명문 대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레가시 패밀리로서 특혜를 받는 경우를 우리는 듣곤 하는데요. 이것은 가족 중에 이 학교 동문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합격되는 확률이 한층 더 높다는 것이죠. 요새 그렇지 않아도 하버드 대학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등 이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의 이 불공평한 대학 입학을 두고 연방 대법원의 소송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요새 특히 이렇게 부유층의 백인 레가시 애플리컨트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계 여학생인 안드레아는 대학에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하는 과정에 그녀는 지원서에 나와 있는 본인의 인종에 대해 적는 섹션에 이것을 꺼려했습니다. 아무래도 합격 여부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섰겠죠. 그녀는 아이비리그를 비롯해 많은 명문 대학들이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는 성적과 시험 점수를 더 높지 않고서는 더 낮은 합격률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국 명문 노스웨스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현재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 생각에는 현재 미국 대학 어드미션 과정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백인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레가시 선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새 그렇지 않아도 최고 명문 대학 입학에 사용되는 레가시 이슈를 두고 많은 논란과 찬반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것은 동문들에게 엄청난 기부금을 조성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의 대부분은 백인 가정일 경우가 한층 더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를 볼 때 이런 레가시 합격률은 33%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합격률 6%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인데요. 수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백인 미국인들이 그들의 식구들 동문들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1935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 신청서를 냈을 때 첫 번째 페이지에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는 질문에 하버드 대학 1912년 졸업이라고 썼습니다. 물론 존 F. 케네디의 성적도 좋았지만
당연히 하버드 입학이 된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1964년에 조지 W. 부시도 성적이 케네디 대통령보다는 좋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아버지에 이어서 예일 대학에 합격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번 연방 대법원의 하버드 케이스는 레가시 경우를 두고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하버드 대학은 아시안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퍼스널 랭킹에 한층 더 낮은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비록 이번 소송은 불공평한 입학 상황에 처한 아시안 학생들에 대한 것이지만 분명히 레거시 이슈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 이름은 Students for Fair Admissions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예전부터 아시안 학생을 위해 싸운 단체는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인종에 연관된 법과 투쟁을 해오던 것인데 에드워드 블룸이란 사람이 이끄는 단체이죠. 소송 과정에 한 원고 측 변호사가 들고 나온 것이 레거시 이슈였는데 대학 측은 어떤 그룹의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죠. 이런 것이 인종적이든 사회적이든 경제적 백그라운드와 무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은 단연코 레거시 가정과 기부금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거절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버드 대학 측이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부유층 가정과 동문들의 영향력을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수많은 증거와 그중에 이메일들이 수두룩합니다. 한 이메일을 보면 하버드 대학의 거버먼트 스쿨에 합격한 한 부모가 하버드 어드미션 디렉터에게 보낸 이메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이메일 내용을 보고 있으면 서로 잘 아는 사이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하면 역시 이번에도 또다시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썼습니다. 칭찬적인 어조였죠. 그리고 이 학생의 부모는 거대한 기부금을 내오던 유명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법정 다큐멘터에 의하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백인 학생들 중 21.5%는 레거시 캐테고리라고 합니다. 이 숫자에 비교해서 아시안 학생들의 레거시 합격률은 6.6, 그리고 흑인 학생 레거시의 경우가 4.8%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하버드 말고도 명문 대학들 두루두루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프린스턴 대학도 레거시 합격률이 일반 합격률의 4배라고 했고요. 노틀댐 대학 조지타운 레거시 역시 보통 합격의 2배 이상이라고 학교 측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MIT와 University of Chicago는 레거시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학에서 이런 레거시 프레퍼런스 이 역사는 아주 깁니다. 1922년 정확히 100년 전이네요. 다르트머스 칼리지에서 합격 과정에 9개의 캐테고리를 내놓으면서 그 중에 7번이 바로 이 다르트머스 동문이나 스텝진의 유능한 아들들이라고 정해놓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미국 내 모든 대학의 학생들이 백인 남성이라 아들이라고 썼죠. 그리고 하버드는 차별적인 숫자를 정하기 위해서 유태인 학생 숫자를 의도적으로 제한해놨습니다. 이 모두 레거시 프레퍼런스는 유태인 합격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레거시 프레퍼런스는 오늘날도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상대 소송을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는 앞에 말한 안드레아 씨는 레거시 합격률로 인해서 대학 측이 더 많은 도네이션을 얻게 될지는 몰라도 과연 본인의 질문은 이런 것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이것이 과연 가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재학 중인 노스웨스턴 대학 역시 레거시 합격률 자료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모든 대학들이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하는 이 우려는 실제로 많은 다른 학생들과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프린스턴 대학, 코넬, 브라운, 콜롬비아 대학생 그룹은 패티션을 하나가 돼서 작성해 제출하고 각 대학 측의 투명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거시 프레퍼런스를 반대해 오던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전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룹들이 이제는 이런 것을 공유하고 이들의 목소리는 더 커져가고 있다는 차이점입니다.
아넨다 마틴 컥이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10년 전에 메릴랜드에서 공립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 여성도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하버드 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레거시가 과연 공평한가를 두고 질문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하버드 대학 재학 시절을 기억하면서 같은 반의 학생들이 상당수 부유층 가정 자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에 비해서 본인이 다니던 하이스쿨 당시 알았던 많은 친구들과 아주 달랐다는 것을 느꼈죠. 이제는 은퇴하신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도 예전에는 단순한 생각으로 본인이 졸업한 학교에 전통이 이어지면서 자녀도 간다는 생각에 좋아했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를 다 읽어가면서 대학이라는 배움의 터전은 우리 사회의 공평, 이 공정, 페어네스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현재 상태는 절대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판사는 앨리슨 보로스 판사인데 판결을 아직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내려도 결국 대학 측은 항소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넨다 여성은 본인이 내린 판결은 본인의 모교인 하버드 대학 절대 잘못이라고 판결을 내린다 하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이후에 또 추가의 총격 사건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정부 차원의 총기 규제는 여전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 많은 변화로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키울까 고민들이 많습니다. 19명의 어린아이들이 사망하게 만든 텍사스 총기 난사 이후에 또 오클라호마주 털사 병원에서는 총기 난사로 담당 의사를 포함해서 4명이 또 사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미 의회에서 더 강력한 총기 규제 통과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 많은 부모들은 더 이상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참혹하고 일어나는 빈도수를 목격하고 있으면서 연방이나 주정부 차원의 총기 규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 학교에 보냈을 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개런티가 없는 상황으로 느끼고 그들이 직접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보내놓고 제발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앉아있는 것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8살짜리 딸을 학교에 보내는 뉴욕의 이스트 이슬립에 사는 트레이시 놀튼 씨는 학교 대신에 홈스쿨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늘 공립학교 시스템을 좋아하던 여성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지난번 버펄로 총격과 유발리 총격 난사 이후 그녀와 남편은 다가오는 가을 학기부터 홈스쿨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는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딸을 장시간 동안 안전하게 공부시킬 공공장소가 없다고 말합니다. 연방정부가 총기 규제에 진정하게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이미 시중에 퍼져 있는 총기를 거두어들이는 진지한 노력을 한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는 절대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놀턴 가정뿐만 절대 아닙니다. 유타주 오그덴에 사는 브리트니 팍스 가족은 10살과 8살짜리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번 텍사스 총기 난사 이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보드 미팅에 참석한 엄마 브리트니 씨는 별로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내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요. 또 현재 아이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도 다가오는 가을 학기에 홈스쿨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홈스쿨 숫자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학교 총기 난사가 일어나고 나면 즉시 홈스쿨에 대한 의뢰가 몇 배 증가해 왔는데요. 이번 텍사스 난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홈스쿨 정보 포럼이 있었는데 완전히 꽉 찼습니다. 이렇게 홈스쿨을 추구하는 가정과 아이들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도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이고요. 또 다른 이유로 약물이라든지 불링,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에 대한 불만이 많았을 때도 이렇게 홈스쿨을 선택하면서 이유는 다양합니다. 거기다 요새 부모들이 또 하는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방탄 백팩을 사주고 있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인데요.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백팩이 방탄이라는 것이죠. 터피 팩스라는 이름의 방탄 백팩 세일이 무려 300에서 500%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내놓는 아이템은 방탄 백팩도 있지만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백팩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두꺼운 방탄 인서트도 팔기도 합니다. 가드독 시큐리티는 방탄 백팩도 이 개인 구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판매하는 소매업체 주문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탄 백팩을 두고 이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텍사스도 그렇지만 요새 총기 난사에 사용되는 총기들이 현재 판매하는 방탄 백팩보다 한층 더 강한 것이어서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재 두려움에 쌓여있는 부모님들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죠. 이것을 두고 현재 회사 CEO는 교내 총기 난사가 없는 것이 제일이겠지만 그렇지만 현재 방탄 백팩이 나와야 하는 상황도 정말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제품 아무 문제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숫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교내 총기 난사 숫자는 드문 일이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그것보다 집안에서 총기 사고 빈도수가 한층 더 높다고 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현재 미국 내 460만 명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장전되고 잠겨있지 않은 총기가 있는 집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실시한 에커드 칼리지 정신과 교수 마르조리 샌필리포 교수는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과연 아이들이 총기 안전도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때 그들이 앞으로 총기를 멀리할 가능성이 높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아이들은 앞에 놓인 총기를 보고는 엄청난 호기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류의 교육이라도 총기에 대한 호기심을 누러뜨릴 만한 강력한 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전문가들은 아이들을 친구 집에 놀러가게 하기 전에 그 집에 총기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 오랫동안 추천해 왔습니다. 물론 이런 대화 절대 편안하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절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우려합니다. 과연 본인의 아이가 남의 집에서 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떨까? 아주 무섭기도 하지만 궁금하고 호기심이 발동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이유로 아이가 어떤 집에 놀러 가든 총기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대형 총기 난사, 이것도 교내 총기 난사에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문제와 비난을 절대 아이들에게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예방의 총력을 가해야 합니다. 교육자들, 부모들, 학생 자신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어떤 무엇이건 정상과 다른 것이 보이거나 느껴질 때는 절대 그냥 지나치는 것 금물입니다. 현재 어려운 시기에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 키우는데 한층 더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입장 절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전 KFC 프랜차이즈 주인이기도 했고요. 또 KFC를 창업한 커널 샌더스, 할런 샌더스의 최고 제자였던 데이브 토머스는 결국 햄버거 체인 웬디스를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어 이름 웬디스로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결국 딸의 이름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1932년에 태어나 2002년에 사망한 데이브 토머스는 미국 비즈니스맨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8살에 미군에 지원해서 독일에서 주둔하면서 2,000명이 넘는 군인들의 식사를 담당했던 임무를 맡았습니다. 1950년대 KFC 창업자 할런 샌더스의 총망을 받았던 토머스는 그렇게 해서 1969년 11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첫 번째 웬디스를 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름으로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 8살이었던 딸 멜린다 루는 본명이 웬디는 아니었고 웬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2002년에 사망 당시 딸의 이름으로 결정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딸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압박을 준 것 같다고 말했고요.
사생활을 침해한 것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60년대 여기저기 미국 내 햄버거 스토어가 많아질 때 데이브 토머스는 좀 돈이 있는 젊은 층 성인들을 공략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이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당시 어린아이들을 주로 겨냥하는 햄버거 스토어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질 높은 햄버거를 좀 더 비싸게 팔려는 의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KFC 시절 마스코트를 광고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사람들과 연결을 하는 이런 퍼스널한 식당에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코트과 넷째 딸이 딱 맞는다고 결정을 한 것이죠. 하루는 집에서 그 딸에게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어보라고 시킨 뒤 본인의 카메라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파랑과 흰색 줄무늬 옷을 입은 딸은 그리고 묶은 머리는 그 이후 전 세계에서 누구나 다 알아보는 웬디스 마스코트이 된 것입니다. 본인에게는 발그레한 볼에 환하게 웃으면서 햄버거를 즐기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야말로 최고 광고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깨끗하게 씻은 주근깨 얼굴의 귀여운 소녀 모습은 본인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이름과 이미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웬디's Old Fashioned Hamburgers가 최초 풀네임입니다. 당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이미지를 광고를 낸 회사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예로 젤로라고 있죠. 그리고 또 소금 파는 몰튼 솔트, 그리고 건포도, 썬메이드 등 이런 것들이 소년, 소녀들의 이미지를 마스코트로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딸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주위 시선으로부터 본인 개인적인 차원에 힘들어하면서 이런 결정을 후회한 것입니다. 앞에 말한 대로 첫 번째 웬디 스토어는 콜럼버스에 1969년에 문을 열었는데 이 오리지널 스토어는 지난 2007년 3월까지 운영했습니다. 당시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상당히 업스케일 햄버거 스토어로 등장했습니다. 의자와 테이블도 상당히 고급적인 분위기를 이뤘고요. 종업원들도 모두 흰색 유니폼에 남자들은 검정색 나비 넥타이를 찼고요. 또 여성 종업원은 흰색 드레스에 스카프가 유니폼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아주 깨끗하고 청결함 그리고 전통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가격은 라이벌의 2배였습니다. 당시 돈주머니가 두둑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웬디스의 최고 커스터머 베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웬디스는 나중에 샐러드 바나 베이크 포테이토, 스톱 피자 등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찾는 모든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1970년대가 넘어가면서 웬디스의 커스터머들 중 82%는 25살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라이벌 스토어들과 큰 차이였는데 그렇게 성장한 웬디스는 10년 만에 미국 내 1000개가 넘는 매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웬디스는 특이하게 햄버거 패티가 동그랗지 않고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서 경쟁 스토어보다 고기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던 캠페인, 광고 캠페인이 기억나시죠? 도대체 상대방 라이벌은 고기가 어딨냐는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죠. Where's the beef? 이것은 아주 유명한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해 웬디스의 수익은 31%나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 Where's the beef 이 캐치프레이즈는 얼마나 인기를 끌었던지 그때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미네이션에서 승리한 월터 몬데일은 디베이트에서 경쟁이었던 게리 하트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러다 토머스 본인도 일반 미국인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1989년에서 2002년 사이 웬디스 광고에 800번 이상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네스북 기록에도 올라 있는데요. 바로 창업자가 광고 캠페인에 가장 장시간 나온 기록입니다. 아주 편안한 옆집 아저씨 분위기에 반팔 흰색 셔츠에 빨강색 넥타이를 메고 본인이 햄버거를 알리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2002년 사망하고 마케팅의 한 전문가는 웬디스 햄버거는 정사각형 모양의 전통적인 올드 패션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데이브 토머스 역시 네모 정사각형의 old fashion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본인의 이름으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딸의 프라이버시를 우려했다고 말했지만 딸 웬디 토머스 모어스는 2011년 웬디스 광고에 직접 나와서 새로운 치즈버거를 선보이면서 가장 맛있고 인기 절정이면서 주시한 치즈버거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즈버거는 아버지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웬디스 전국 광고 캠페인에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생전 TV에 자주 나왔던 창업자 데이브 토머스는 따뜻한 옆집 아저씨 같은 좋은 인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케팅의 아이디어로 실제 사람이나 마스코트를 사용하면서 인간미 넘치는 연기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포니테일로 묶은 빨강머리에 주근깨 얼굴의 딸을 웬디스 상징으로 만든 아버지는 깨끗하고 순진함을 앞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딸의 사생활에 피해를 준 것 같다 후회를 했다지만 실제 딸은 생각보다 더 잘 견뎌낸 것 같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버지 이름으로 나온 치즈버거를 소개하면서 아버지의 뜻깊음을 느끼는지 자랑스럽고 힘차게 말하는 딸의 모습도 훌륭하다는 생각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MBC, SBS, NGC, 라디오 코리아 등 14개 한국방송 채널이 운영되는 디렉위성 TV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